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우연히 펼친 책을 읽다가 밤을 꼬박 새운 경험. 우리 바피르스 가족분들은 그런 경험 자주 하시죠? 저도 가끔 있어요. 때로는 누워서 책을 들고 보다가 순간 잠에 빠지면서 책이 얼굴에 떨어져 깜짝 놀라 깨어나곤 해요. 물론 핸드폰을 보다가도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책을 읽기에는 밤이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밤에 읽으면 잠이 달아날 것 같은 작품입니다. 왜냐고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이럴까? 주인공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다 읽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며 납득하게 되는 묘한 느낌의 작품입니다. 서하진 작가의 사심입니다. 사심은 올바르지 않은 마음, 간사한 마음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작가 서하진은 1994년 단편소설 어둠의 외출로 현대 문학지에 데뷔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책 읽어주는 남자, 라벤더의 향기, 비밀, 좋은 가족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중 사심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사심, 서하진. 나는 29. 아름답고 위험하며 나쁜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나쁜 아이였고 이후로 쭉 나쁜 여자로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나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마 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에게 솔직하기만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은 이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고 무서운 열정에 휩싸인 사람들이죠. 겉보기에 그들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강인하고 헌신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스스로 악의 편에 선 사람, 악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그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나쁜지 어떤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는 돈과 관련된 일에는 선악이 없다고 믿고 있죠.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돈의 흐름을 쫓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단 한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중세의 기사처럼 그는 주변의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았고 마침내 남편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지요.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100명이 살아도 넉넉할 사무실에 있을 때나 휠체어에 앉아 지는 해를 보고 있을 때나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정을 보이는 유일한 존재는 7살 난 미미였습니다. 하얗고 작은 눈이 예쁜 개였지요. 미미는 낯가림이 심했어요. 나와 처음 눈이 마주쳤던 날, 미미는 낑낑거리며 구석으로 숨었던 일이 기억나는군요. 내가 처음 온 며칠 동안 미미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 남편은 걱정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미미는 나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얌전하다가도 갑자기 그르릉거리며 적개심을 드러내곤 했지요. 남편의 차 소리가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는 것도 미미였어요. 남편은 항상 미미를 무릎에 앉히고 식사를 했습니다. 고깃점을 잘게 찢어 입에 넣어주고 오물거리는 입에 자신의 입술을 마주대곤 했지요. 이따금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갈 때마다 미미는 남편 무릎에 앉았습니다. 흰머리의 남편이 하얀 미미를 안고 있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요. 그럴 때 남편은 정말 나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품위 있게 늙어가는 은퇴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나는 가끔 그 둘을 해변에 두고 돌아오곤 했지요. 물이 들어올 시간 즈음에 나쁜 년, 내게 처음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를 낳아준 엄마였어요.
그 여자도 나쁜 년이었지만 내 적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변덕이 심한 여자였지요. 게다가 불처럼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진정한 악녀가 되기에는 결격사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여자는 내게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게 악이란 단순하고 명료한, 무엇보다 격렬하고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잘 벼린 칼처럼 나 자신이나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존재 자체와 맞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 나는 음모를 배웠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특별히 나쁜 감정은 없었어요. 15살의 여자아이에게 낯선 여자가 나타나 내 엄마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혐오스럽고 당황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죠? 나는 그러기 이전에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나는 겨우 엄마라는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촌스러운 꽃무늬 우산 속에서 나를 쳐다보며 내가 지은이구나.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니? 하고 물었지요. 꽃무늬 우산 속에 비친 여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산을 접어 물기를 털어내더니 마루 끝에 걸터앉아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처진 눈꼬리에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어요. 나는 대뜸 여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여자가 나를 보며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 안 하셨니? 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나는 여자가 올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밥솥이 있고 성능 좋은 세탁기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3번 오는 파출부 아줌마는 알맞은 반찬거리를 사다 주었고 나는 학원 시간을 스스로 챙길 정도로 게으른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니 내게는 죽은 엄마로 충분했습니다. 유달리 사랑했다기보다는 엄마가 잠깐 앓다가 거짓말처럼 죽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엄마는 지독한 구두쇠였고 복설가였어요. 나는 늘 실밥이 풀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녔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싸구려 티가 나는 옷만을 골라 입혔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옷도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옷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늘 우울했던 것은 옷 때문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악다구니, 그것에 평생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 숙명이었지만 우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나는 가끔 엄마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상상을 하곤 했지요. 그런데 엄마가 덜컥 죽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건강했거든요. 늘 시름시름 앓은 것은 아버지였지요. 아버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엉뚱한 여자에게서 나를 낳았고 그 때문에 죽은 엄마에게 시달리며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녀를 데려오겠지. 죽기 전까지 엄마는 악을 썼습니다. 눈을 희번덕이며 머리채를 흔들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와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는 매일 집에서 만든 인형의 바늘을 꽂으며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있고 엄마의 베개 속에 몰래 부적을 넣어두었을 수도 있었지요. 자궁에 무슨 혹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산도 하지 못한 그 기관 때문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들였고 결국 그곳에 병을 키워 죽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솔직했다면 내게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나도 한 번쯤은 악다구니를 쓰는 여자가 아닌 다정하고 따뜻하고 애교스러운 아내를 가져보고 싶지 않겠니?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었지요. 아버지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면이 깎이는 일을 고통스러워하고 남들이 뭐라 할까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는 전형적인 중년 남자였지요. 중학교의 아이들을 몇십 년 동안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매일같이 그 아이들에게 용언의 활용, 시의 형식, 소설의 주제 등을 가르쳤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의 어떤 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족제비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부대끼며 지낸 날들을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는 그동안의 날들을 보상받으려는 듯 보였어요. 가구를 바꾸고 화단에 꽃을 심었지요. 마루에는 어항을 들여놓았고 창문마다 하늘거리는 커튼을 달았습니다. 집은 나날이 변해갔습니다. 아침이면 하얀 크랙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레 화장을 하는 여자와 어울리게 깔끔하고 어느 정도 촌스러웠지요. 집을 꾸미는 일이 시들해질 때쯤 여자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산부인과와 한의원들을 섭렵한 것이지요. 여자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조용한 여자아이가 아닌 웃고 투정 부리고 온 집안을 휘저어 놓을 남자아이가 필요했겠죠.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5쯤 낳더라도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나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쁜 여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약해집니다. 마치 급수가 다른 상대를 만난 것 같다고 할까요? 내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은 일입니다. 남편에게는 이제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정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지요. 요즘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세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내게도 남편에게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걸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신우이입니다. 신우이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다 자란 아들이 둘 있거든요. 거실 벽에는 발효된 빵처럼 뚱뚱한 두 아들이 신우를 사이에 두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신우가 지었던 어설픈 표정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영영 걸을 수 없게 되던 날, 신우가 터뜨렸던 울음을 기억합니다. 신우는 누군가 뒷머리를 내리친 듯 무릎을 꺾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이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치과하기 시작한 이후로 신우는 늘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약을 챙기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신우의 명을 받은 가정부의 침착한 눈이 내 손의 움직임을 따라옵니다. 약에 이상한 것을 섞지 않을까, 소화가 어려운 재료를 쓰지는 않는가 의심하는 것이지요. 신우는 모릅니다. 나는 나쁜 여자지만 비겁하지는 않습니다. 신우가 그 사진을 내게 들이밀었을 때도 나는 당당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와 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군요. 곡도를 따라 오래 달려갔던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나는 5번째 나타난 숲속의 모텔에 들렀지요.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성급하게 나를 안았을 때 뉘엿뉘엿지는 해가 보였고 방을 나왔을 때까지도 밖은 환했습니다. 그 남자와 나는 남은 길을 마저 달려갔어요. 꽃이라는 이름의 해수욕장이 나타났습니다. 차를 세우고 우리는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량한 주차장에 두어 대의 차가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보고 있었을 테지요. 성능이 썩 훌륭한 제품은 아닌 듯 남자의 얼굴 윤곽은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신우는 내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세히 보라. 당신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까 어쩔까?
사진의 배경에는 바다 저편의 바위가 희미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저게 할매 바위야, 라고 그가 말했었지. 그는 사소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머니 속에서 예쁜 돌을 꺼내듯이 자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요. 어쩌면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적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무척 세심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무도 아니에요. 잠깐 만났을 뿐이죠. 내가 말했습니다. 신우의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너는 이 남자를 4번 만났어. 그때마다 어딘가에 호텔로 갔어. 부인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게는 내 행적이 기록된 서류들이 있어 부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조금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이었어요. 한 번은 놓치셨군요. 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절인 오이지 같은 근육을 파들파들 떨면서 신우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오빠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신우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었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행을 가든 남자를 만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다시 영화를 찍는 것도 좋겠지. 다만 이혼은 안 돼. 나는 신우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을 그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신우는 손을 떨며 사진을 집었습니다. 신우가 그것을 들고 남편에게 갔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지요. 신우는 나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고요하지만 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서운 경랑이 느껴지지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배우였다면 어땠을까? 션 코너리보다는 조금 나은 표정 연기의 대가가 되지 않았을까? 나의 연기 선생님은 나를 낳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주꾼이었죠. 꽃처럼 환한 얼굴을 어느 순간 그늘지게 만들고 곧 눈물을 뚝뚝 흘릴 듯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요. 38의 나이에도 나긋한 처녀처럼 보이기도 했고 내게 눈을 흘기며 비난을 퍼부을 때는 어두운 동네에서 젊은 날을 다 보낸 중년 여인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치마자락을 살랑거리며 부엌과 안방 사이를 오가는 그 여자는 정녕 온순하고 평범한 안악입니다. 아버지는 생애 처음인 듯 고요한 날들을 어리둥절해했어요. 여자가 가져다준 한약 사발을 힐끗 보며 뭐야 또 약이야 하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건 오랜 관습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쑥스러웠겠지요. 이따금 아버지가 찡그리듯 어색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은 엄마가 아버지에게서 앗아간 웃음이 그렇게 뒤틀린 형상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지. 아버지는 2개의 세계에 끼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뜰한 여자를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었어요. 죽은 엄마 때문이었겠지요. 아버지는 무척 도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거나 말거나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자의 하루를 지켜보고 있으면 행복하기 위해 길을 쓰는 것이 안쓰러울 정도였죠. 임신을 향한 그 여자의 노력에도 집요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나는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가 무얼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식단, 아버지의 퇴근 시간 같은 것들이 여자의 계획에 따라 조절되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가을이 지나도록 여자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초조해하고 신경질이 늘었지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여자에게서 좀 야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집 안을 감돌던 한약 냄새가 가실 무렵이었지 여자는 웬일인지 더 이상 약을 먹지도 산부인과를 찾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이 뜸해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지요.
그리고 단 하루 여자는 어디론가 가서 밤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던 듯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요. 생애 불가사의한 일들이 번쩍 성광처럼 다가와 스쳐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래시계처럼 천천히 다가오더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다행이겠는지요. 내게 그것들은 늘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별이 맑은 밤하늘을 보고 잠든 아침, 밤사이 조용히 다가온 적군처럼 창밖에 있지요. 그것에 대항할 방도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올 때처럼 물러가 주기를 기다릴 밖에요. 해가 높다랗게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지지만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온 세상을 가득 메웁니다. 그 겨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의 임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지 아버지는 드러내놓고 기뻐했습니다. 주책스러워 보일 만큼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여자는 새색시처럼 조심스레 걷고 나직나직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자를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핑계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은 어항 속의 금붕어는 죽었고 온 마당은 지저분한 낙엽으로 가득했지요. 묵은 신문지가 여기저기 쌓이고 냉장고가 텅 비었지만 여자는 파출부를 부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불안해 보였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여자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냥 지나치던 나는 야릇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나는 방문 틈에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하는 말만 귀에 잡혔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내 방으로 돌아와 가만가만 송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치안처럼 끈질기게 여자에게 치근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축 처진 목소리 남자는 여자를 살살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할 결정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 나는 여자를 좀 놀래주고 싶었습니다. 왈칵 소리나게 송수화기를 내려놓았죠. 두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짐작대로 여자는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내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언제 왔니? 여자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여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내가 언제부터 엿들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났죠. 두어 번 조심스러운 질문 뒤에 여자가 발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가 쥐새끼처럼 남의 전화는 엿듣는 거야. 넌 도대체 무슨 애가 그렇게 생겨먹었니? 나는 여자를 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보이길 바랐지요. 여자는 내가 미쳐 하면서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어요. 아빠에게 이야기할까요? 그 끈끈한 목소리를 여자는 몸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자의 뒤통수를 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막 미장원에서 빠져나온 듯 단정하던 머리가 부스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지러운 듯 벽을 짚었지요. 등만 보아도 여자의 표정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불끄락푸르락한 얼굴, 이 난관을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느라 미친 듯 돌아가는 눈동자. 여자가 천천히 내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넌 뭘 알고 싶은 거지? 여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체념한 듯한 표정이어서 나는 이쯤에서 그만둘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알고 싶었어요. 여자를 감싸고 도는 불안의 정체를. 그건 한 발만 물러서면 바로 보일 무엇처럼 느껴졌지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여자를 더 불안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여자는 표정을 바꾸었어요.
금세 사춘기의 딸을 대하는 다정한 엄마로 돌아갔지요. 마리야. 엄마는 지금 좀 불안정한 상태야. 너도 알겠지. 16년 만에 임신이야. 내가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해. 여자는 한 발 다가서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내 키는 여자보다 한 뼘쯤 컸기 때문에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아야 했지. 화장을 하지 않은 그 얼굴은 기미로 가득했습니다. 여자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여자의 흔들리는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임신을 미끼로 아빠를 괴롭힌 것은 내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낮았습니다. 여자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렸습니다. 손을 멈추고 나를 노려보았지. 그 눈에 천천히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굴 근육들이 흉하게 뒤틀렸습니다. 너 다 들었구나. 나쁜 년. 그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여자는 비칠비칠 뒷걸음을 쳤습니다. 나는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다 들었구나라고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로써 충분해진 셈이었죠. 허탈했습니다. 그건 17의 여자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내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죽은 엄마에게 나를 데려다 준 것은 내가 4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남대문이 옷가게에서 일했다든가 양장점을 차렸다든가 하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자의 걸음걸이, 눈매, 그런 것들을 보면 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을 상대로 일했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책을 펼쳤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구나. 여자의 꺼질 듯한 목소리만 귀에 울렸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끝에 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나는 점차 이 모든 일들이 권태로워졌습니다. 엄마라는 사람들과 그저 일상적으로 지내는 일이 이토록 힘겨운 것인가 싶었지요. 고백하자면 나는 그때쯤은 여자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에게 눈을 흘리지 않았고 불손한 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만든 음식을 말없이 먹었고 가끔은 낮잠에 빠진 여자를 연민에 차서 바라보기도 했어요. 어떻든 그녀는 나를 낳은 여자였으니까요.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임신을 향한 여자의 눈물겨운 노력이 조금만 더 이어졌더라면 나는 여자를 깨끗이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는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굴었던 걸까요? 거기에 생각에 미치자 갑작스러운 느낌이 등을 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나는 불안했습니다. 그건 몹시 충격적인 상상이었습니다. 저녁이 오기 전 나의 상상은 완결되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감아 말리고 감고 긴 홈웨어를 입고 다시 내 방에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꼼꼼히 화장을 했는지 기미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라 할 만했지요.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한 얼굴의 여자가 침대에 걸어 앉았습니다. 여자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쟁반에 담아온 배를 깎는 일에 열중했지. 하얀 손가락을 타고 단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먹어봐. 굉장히 달다. 나는 맵시 있게 놓인 배를 한쪽 집었습니다. 여자는 접시 가득한 배를 두고 또 하나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평생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적우적 배를 씹으며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는 드물게 차분했습니다. 긴 사연이었지만 요점만을 짧게 이야기했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까지도 접시에는 조각난 배가 여럿 남아 있었어요.
나는 여자에게 등을 돌린 채 손만을 뻗어 배를 집어 먹었습니다. 한동안 여자와 내가 배를 씹고 삼키고 다시 씹는 소리만이 들렸지요. 과육의 단물이 여자와 나의 목을 타고 들어가 몸속에서 한숨이 되고 충격이 되고 분노가 되고 더러운 음모로 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여자는 껍질이 수북한 쟁반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어느 날 여자는 여느 때와는 다른 일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날 그 여자는 알았지요.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자는 아버지의 정액을 어떻게 채취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컨디션이 나쁜 오늘 같은 날 임신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러면서 콘돔을 썼겠죠. 어떻든 그건 나중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여자에게 진작부터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현명했던 거지요. 나를 잉태한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여자는 내 아버지일 것으로 짐작되는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만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고 여자는 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남자를 만나고 잊혀졌던 격렬한 욕정에 몸을 맡길 때까지도 여자에게 그를 통해 새로운 임신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었을 수도 있지요. 또다시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여자는 운명이라고 말하더군요. 막상 임신을 하게 되니 다행이다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그 아이와 나는 같은 남자의 피를 받았으니까요. 참 이상한 논리였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죄책감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7에 내게 이런 이야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이해할 거야. 아빠는 너에 대해 전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으셔. 너만 참아준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여자는 울었습니다. 공범으로 만들기 여자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그토록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여자는 저 건너의 언덕으로 뛰어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여자의 밧줄이었고 또한 벼랑 사이에 아가리를 버린 끝없는 시연이기도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추락하고 말 것을 여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여자는 내게 협박을 하고 있었지요. 입을 열면 너도 함께 떨어지는 거야.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나는 너 따위는 돌보지 않겠어. 아빠를 잃고 나를 잃고 고아가 되는 거야. 17살의 여자아이가 갈 곳이란 뻔하지. 너는 헤매게 될 거야. 남자들은 너를 강간하고 여자들은 너를 부려먹을 거야. 모두가 너를 업신 여길 거야. 너는 쓰레기처럼 냄새가 나게 될 거야. 나는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어. 여자가 했거나 하려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심하게 알았어요. 열이 오르고 뱃속에서부터 무언가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온몸이 흔들릴 듯 경련이 일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조각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날이 환해질 무렵 나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알았지요. 사흘째 저녁 어스름한 길을 걷던 일을 기억합니다. 한 발 옮길 때마다 어질머리가 일었지. 나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놓고 집 뒤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지붕 아래 희미한 불 켜진 창들. 나는 땅 위에 퍼질러 앉았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한 아이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잊었어요. 나와 말을 나누는 몇 안 되는 반 아이 중 하나였을 겁니다. 곧 내 등 뒤에 아이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내가 걱정스러웠다고 그 아이는 말했죠. 이상하게도 선뜻 그 아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잎새로 지나는 바람,
흔들리는 이파리들이 생생하게 눈에 잡히는데 아이의 얼굴만은 저만치 딴 세상인 듯 멀게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물끄러미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마디 더 건네던 아이가 가고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짐승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앞에 그 무엇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면 내가 잡아먹힐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지요. 내 안에서 굴절되고 반사된 분노가 나를 삼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두려웠습니다. 후미진 골목에 행여병자가 된 내가 나타나고 혀를 빼문 얼굴, 푸릇하게 변한 맨발이 보였죠. 죽은 엄마의 악다구니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알이 뻑뻑해지고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아팠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눈을 깜빡이지도 숨을 쉬지도 않는 동안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포가 사라지고 서서히 다른 무언가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처럼 선명히 내가 악한 여자임을 인식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악이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결코 벗어날 수도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그 골목을 벗어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지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느 날 카페에 앉아있는 내게 2명의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게 물었어요. 우리는 영화를 찍으려 한다. 여배우를 찾고 있다. 오디션을 받아보지 않겠느냐? 늙은 대학생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내게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감독이었죠.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얽히는 일을 싫어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그 남자를 찾아갔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단조롭고 진부한 스토리였어요. 실연한 남자와 짝사랑에 빠진 여자가 우연히 얽힌다. 뭐 그런 거였죠? 카메라가 돌아가면 나는 멍한 표정으로 길을 갑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걸 드러낼 수 없는 얼굴. 내게 그건 연기도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그런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상한가를 치던 상대역의 남자 배우 때문이었겠지만 놀랄 만큼 많은 관객이 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막 돌아와 만든 첫 영화에서 대성공을 거둔 감독은 연일 인터뷰 공세에 시달렸고 내게도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전략의 하나라고 말하더군요. 스크린에 비친 나는 바보 같았어요. 그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택한 것임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2번째 영화를 찍기 전 나는 방을 얻어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깨끗이 포기한 얼굴로 나를 보내주었고 그 여자는 좀 당황한 듯 했어요. 내가 집을 떠나는 것이 기까웠겠지만 한편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불안했겠죠. 첫 영화를 찍을 때 보통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영화의 대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장면에도 흔한 키스씬 하나 없었던 것이 그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내가 말했어요. 영화가 개봉되고 나면 보아달라. 그리고 결정을 해달라. 물론 나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다만 나는 아버지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막 새 돌이 지난 산에 아이에 푹 빠져 있었지요. 나를 말리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쯤 이미 아버지는 내게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2번째 영화에서 나는 벙어리였습니다. 같은 감독이었죠.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언어는 사랑을 기만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나는 그 역할이 좋았지만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지루한 영화였으니까요. 대신 평론가들의 찬사를 들었지.
사람들은 수채화 같은 화면이니 동심의 세계니 하는 말들을 질리지도 않고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영화에서도 내 역할은 바보 비슷한 여자였습니다. 감독은 내게 그러더군요. 내가 예뻐서 눈길을 끌었던 게 아니야. 너 정도의 인물은 길에 널렸어. 내 얼굴은 이상해. 방심한 듯 쳐다보면 정말 바보 같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어쩐지 또 다른 느낌이 들어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야. 나는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겠죠. 그즈음 나는 좀 지쳐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이는 것에 바보 같은 얼굴을 보이는 일에 한계가 온 것이었지. 나는 평소에 나와 화면 속의 나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아무런 옷을 걸치고 잠자리에 들 때조차 나는 내 자신이 연기를 하는 듯 느껴졌어요. 나는 바보처럼 보였고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죠. 그 남자를 받아들인 것은 그토록 극심한 무기력 때문이었어요. 그때 나는 괌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영화의 제작자가 선심을 쓴 것이었죠. 촬영팀이 모두 그곳에서 아이들처럼 놀았습니다. 해는 늘 뜨거웠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흑인처럼 까맣게 그을었습니다. 그날은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몇 사람은 배를 빌려받아 낚시를 가고, 몇 사람은 스쿠버를 위해 떠나고, 나는 해변의 긴 의자에 엎드린 채 낮잠에 빠졌습니다. 격렬하고 달콤한 잠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외딴 바닷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면서 아무런 야심도 기쁨도 없이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나를 깨운 것이 햇빛이었습니다. 빛이 파라솔의 그늘은 저만치 물러나 있고 내 몸은 햇살에 고스란히 드러나 고기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손끝 하나 까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지. 그때 누군가 파라솔을 돌려놓았습니다. 함께 떠난 줄 알았던 조 감독이었죠. 나는 그에게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능숙하게 나를 눕히고 찬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 나는 다시 잠에 빠졌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어요. 눈을 뜨면 그의 얼굴이 보였고 그때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스름 역에 나는 완전히 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두통은 사라지고 머릿속은 물처럼 맑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준 찬 음료를 마시고 말린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는 한 조각 한 조각을 내가 다 씹고 삼키기를 기다려 내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언제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는지 내 옆으로 옮겨 앉았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제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 시간 나의 자제력이 잠시 사라졌는지 자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기억할 수가 없군요. 나는 그가 이기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조용한 말투와 달리 그는 세밀하고 신중한 편은 아니었죠. 그는 성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년만큼 불가해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 지나면 해체되어 사라지는 그 감정이 그 찰나에만은 온 정신과 육체를 통째로 지배합니다.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몸뿐이지요. 그는 탐욕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기 위해 안달이 난 아이처럼 조급해했지요. 거칠고 사나운 물결이 몇 차례고 그에게서 내게로 밀려왔습니다. 정사가 끝났을 때 비로소 등과 다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 등을 쓸어내리며 곱껍질이 벗겨질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와의 나를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있고 싶고 바라보고자 하고 같이 누리며 아파하고 그의 늙어가는 것조차 지켜보고 싶은 감정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후미진 모텔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갈급증 환자처럼 서로에게 얽혀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나는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 일의 조감독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그는 메마른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휴식 시간이면 그의 주변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경박해 보였죠. 사람들은 그를 속 없는 얼뜨기 취급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와 나는 가장 무도회에서 만난 상대에게 그러하듯 가짜의 눈빛과 거짓의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만나면 그가 가면을 벗는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단지 바꾸어 쓰는 것뿐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에 상처받는 타입이 아닙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이 즐거웠어요. 그 아슬아슬함이 나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매번 다른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낡고 더러운 것들이었지요. 그 차들을 타면 나는 편안해지고 딴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바보도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굴종했지만 비굴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대한 핍박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나는 언제나 알몸처럼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모든 요령을 알고 있었어요. 이따금 나와 다른 남자와의 연문설이 신문의 가심난을 오르내렸지만 어느 신문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찬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군요. 그 저녁 나는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나는 전날 시상식에서 입었던 등이 깊게 파인 실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죠. 만찬은 내가 좋아하는 중국식이었어요. 감독과 그나와 어떤 여자는 쌉쌀한 맛이 나는 뜨거운 수프를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몹시 신경질적인 얼굴로 접시에 놓인 음식들을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깡마른 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죠. 그 여자에 대해 감독이 한 말은 이랬어요. 이혼녀야 애가 둘이고 모든 취향이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어. 여자는 세련된 화장에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 영화의 성공을 축하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전날 받은 여우주연상에 대해서도 여자는 축하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척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나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여자는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에 관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감독도 평소와 달리 상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영화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상한 것은 조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잘 웃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말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듯 천천히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그는 진중하고 어색해 보였어요. 나는 몇 번 그에게 눈길을 주었지만 그는 예의 가면의 눈으로 나를 볼 뿐이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나는 그가 그 여자의 손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손등의 풀은 힘줄이 솟았다 사라지는 것을 그는 신기한 듯 오래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여자의 손놀림은 사실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에서 엄지손톱만 한 사파이어가 신비한 빛으로 반짝이던 것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사소한 일들이 문틈을 깎는 쥐처럼 그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건 신호였죠. 그럴수록 그와 나는 만나기 무섭게 서로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탕진하지 못해 안달하는 탕아들 같았습니다. 지진을 감지하고 미친 듯 땅을 달리는 짐승들 같았지요. 화수분 같은 열정이 고갈되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나는 그걸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언제고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상처를 곱씹고 그를 기억하고 그가 잊을만 하면 그의 꿈속의 악몽으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와 내가 보낸 광란의 시간들이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하루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해요. 아니면 영원히 하지 말든지 결혼식 하니 지금 하고 그가 말했지만 그도 나도 웃지 않았죠. 그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흔히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혹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즉각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척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막상 서두를 꺼내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찍은 영화와 닮았는지요. 나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그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기교를 아낌없이 썼을 테지요. 그는 그 여자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자고 들었습니다. 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는 조 감독이었으니까요. 절망적으로 가난하고 턱없이 취향만 고상하며 영화에 대한 기약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는 미래를 말했습니다. 나와는 단 한 차례도 나눈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었지요. 나와 그는 언제나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 여자의 안목은 탁월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돈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 여자의 회사에서 홍보를 맡는다면 그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 국내와 홍콩과 아시아 전역에 배급을 하고 어쩌면 그는 단박에 베니스도 칸도 갈 수 있겠지. 그는 언제나 베니스라는 단어를 무척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은 그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몹시 치졸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걸었어. 급작스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안쓰럽고 가 없어졌어요. 그가 또 내가 누더기가 된 느낌이 들었지요. 다행히 길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더군요. 나는 평소처럼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멀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그는 불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처럼 솔직했던 것은 자신감 때문이었지요. 내가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리라는 확고한 믿음 그로서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스캔들에 멍드는 것은 나일 테니까요. 며칠 후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리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기쁘게 맞아주었지요.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당신이 최근 영화를 보았다고 그가 말했어요. 놀라운 영화였다고 했죠. 나는 그에게 그건 거짓말처럼 들린다고 했지 도대체 영화 같은 것을 볼 시간이 있을 리 없잖아요라고 했지. 그 남자는 소리 내지 않고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내가 그랬죠. 다음 만나기 전에 그 영화 꼭 보세요. 좋은 영화였어요. 그는 얼결에 물론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는 요보였지 사랑하고 마침내 그 사랑의 무게 때문에 죽어가는 여자였습니다. 파격적인 역할이었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섹스신을 찍었습니다. 감독은 그가 말했던 나의 다른 면을 탁월하게 그려낸 거였죠. 나는 그 남자가 그 영화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원하는 장면은 볼 것을 믿었죠. 나는 2번 더 그와 식사를 하고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 후 그는 내게 함께 휴가를 가지 않겠느냐고 제의했지 나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산의 그의 옛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수영을 하고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지극히 평범한 휴가였어요. 그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졌더군요. 60에 가까운 나이를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었죠. 아침이면 그는 반바지 차림으로 긴 해변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벌거벗은 상체에 흰 수건을 걸친 그가 깨우러 올 때까지 나는 늦잠을 잤습니다. 밤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는 짧았던 결혼 생활과 먼 나라에 사는 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딸은 이따금 푸른 눈의 남자와 인형처럼 예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온다고 했죠. 이미 아는 이야기였지만 나는 다섯옷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까지 그는 내게 아버지처럼 굴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딸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을 때 그가 물었어요. 그 영화 말이야 정말 리얼하던데 실제로도 섹스를 그렇게 난폭하게 하나?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울로 돌아와 얼마가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주간신문에 그와 내가 은밀한 사이라는 기사가 실린 직후였죠.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천박한 상상력을 했겠지. 그렇지만 그는 대단히 우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영화를 찍는 일과 무척 닮았더군요. 그의 집은 촬영장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성품이인 신우 덕분이었죠. 나는 늦음하게 일어나 지하의 운동실에서 오전을 보냈어요. 결혼 초에는 거의 매일 저녁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어요. 나는 성장을 하고 모임에 참석했죠. 밤이 되면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한 섹스를 하고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일을 줄이고 나와의 시간을 늘리려 노력했죠. 가을과 겨울과 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고양이처럼 나른한 날들이었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조금 들떠 있었죠. 처음으로 나를 필드에 데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나는 막 계단을 내려가다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듯한 소리, 시멘트, 바닥이 긁히는 듯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누군가의 끔찍한 비명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달려갔을 때 남편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대문 옆담 아래 죽은 듯 눈을 감은 채 널브러져 있었죠. 어디선가 흘러나온 피가 낭자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남편이 실려갔을 때까지도 운전사는 넋을 잃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차가 미친 듯 튀어나갔다고 했어요. 남편의 몸은 자동차와 집의 외벽 사이에 끼었던 거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아니었을까 추정했을 뿐이죠. 남편은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고 했죠. 의사들은 조각난 그의 장기를 꿰매고 끊어진 신경을 잇고 피를 갈아놓고 뼈마다 철심을 박았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척추의 손상이었지. 크고 작은 수술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의사들은 남편을 걷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시설을 들먹이며 신우가 재활치료를 주장했을 때 남편은 담담한 나드로 싫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짐을 꾸려 서산으로 옮겨왔죠. 남편이 사고가 난 집을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어요. 볼품없고 황량한 곳에서 남편은 난생 처음 한적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단단하던 가슴에는 부드러운 살집이 생겼습니다. 그는 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를 웃게 하고 그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강아지 미미뿐이었죠. 그 남자가 찾아왔던 날, 남편은 미미와 함께 해변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낡은 자동차를 타고 먼 곳으로 갔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좀 변한 것 같더군요. 깔끔한 향의 향수 냄새가 풍겼지만 그에게서는 초췌한 느낌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어요. 짧은 섹스가 끝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내게 화가 나 있구나.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간부 역할에 썩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는 조심스럽고 교활했어요.
내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그가 되찾은 것이 내 몸뚱이뿐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몸은 다시는 예전처럼 정신을 침범하고 장악하지 못했죠. 만남이 거듭할수록 그에게서는 강한 음모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몹시 사악하고 비열한 거였죠. 나는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신음하고 말라가고 죽어가기를 원했지요. 나는 그의 끝없는 망상을 망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눈먼 정열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는 안달이 나고 그걸 숨기기 위해 내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죠. 뻔뻔하게도 그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남편의 세계, 남편이 가졌던 모든 것이 가능하던 그 세계가 그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짐승의 시간을 그 순수하고 아름답던 날들을 앗아갔다고 말했지. 그는 즐겨 이혼녀가 혹은 미망인이 된 나를 이야기했어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내가 남편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음을 그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생각대로 움직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바랐던 것은 완벽한 종말이었지. 나는 파멸을 원했어요. 기회는 뜻밖에도 손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미미는 종일 나를 피했습니다. 개에게도 예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녁 무렵 남편의 방에 들어서는 나를 보자마자 미미는 방문 틈으로 빠져나가 밖으로 달아났지. 따라가 보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개는 아직 이곳 지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집 밖으로 나온 나는 길 끝에서 나를 보고 있는 미미를 발견했습니다. 미미 돌아와 내가 소리쳤지만 개는 슬금슬금 뒷걸음쳐서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숨바꼭질을 했죠. 개는 내가 따라잡을 만하면 기다렸다는 듯 다시 달아났습니다. 나는 개를 따라 남편의 사유지를 벗어나고 낯선 집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두어 군데의 초라한 가게 옆을 지나고 빈 함지와 조개 껍데기들이 널린 길을 따라갔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포도밭 이랑을 달리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죠.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질 때마다 개는 날쌔게 달아났습니다. 어서 와봐, 나를 잡아봐 하고 약 올리는 것 같았죠. 깜빡 시야에서 개를 놓쳤을 때쯤 나는 숨이 가빴습니다.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 영영비로 먹은 개가 되도록 버려둘까 싶어졌죠. 모퉁이를 돌자 저만치 외딴 집에 담벼락 아래 서 있는 미미가 있었습니다. 개는 멍하니 서서 창을 올려다보고 있었지. 가까이 가서야 나는 개를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창에서는 아코디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미는 홀린 듯 넋을 놓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따금 흥이 날 때면 아코디온을 켜곤 했습니다. 물론 사고 이전의 이야기지요. 악기를 부채꼴로 폈다 접을 때면 남편의 어깨가 물결치듯 기울던 것이 보기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편은 유랑극단의 떠돌이 악사처럼 고즈넉한 표정을 지었고, 그럴 때면 미미는 말끄러이 그를 올려다보다 바지가랑이에 코를 비비곤 했죠. 미미 연하는 한동안 어둠이 내리는 길에 서서 아코디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목을 알 수 없는 옛 가요였어요. 미미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끙 이상한 소리를 냈지. 구성지고 슬픈 가락이 멈추었을 때 나는 손을 뻗어 미미를 움켜잡았습니다. 개는 소스라쳐 달아나려 했지만 내 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나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미미는 체념한 듯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지나 가슴에 차오를 때까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미를 물속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다는 어두웠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미미는 두어 번 내게 엉기려 안간힘을 썼지만 나는 가만히 개를 떠밀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그 바둥거리던 작은 몸짓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잔파도가 밀려왔다 나갈 때마다 미미는 내게 닿을 듯 다가왔다. 조금씩 멀어졌어요. 썰을 때였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파도가 개를 휩쓸었습니다.
나는 물에 서서 하얀 몸이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너울에 실린 비미는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미미의 하얀 털빛 같은 파도가 바다 여기저기에서 일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바다에서 파도의 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끝까지 찬 기운이 밀려들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 치밀어 나는 흐든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들어갈 때처럼 천천히 물속을 걸어 나왔습니다. 조각달이 떠 있더군요. 달은 차갑고 냉정한 빛으로 나를 비추었습니다. 내 몸에서 물기가 비늘처럼 번뜩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제 웃을 일도 팔을 들어올릴 일도 없어졌고요. 그는 더 무표정해지고 강해지겠죠. 나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가 강해지고 마침내 그의 눈이 텅 빌 때까지는 이번 작품의 이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 작품을 끝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도드라진 점을 발견했는데요. 보통 어떤 작품이든 주인공의 흥망성쇠를 보여줄 때 그 속에는 주인공의 기쁨이나 슬픔, 두려움, 공포 등의 감정적인 요소가 풍부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그런 요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작가의 의도겠죠. 주인공이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했던 조 감독과 헤어지던 때에도 그녀는 슬픈 감정보다는 그냥 그 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구가 되어버린 남편의 유일한 친구였던 개를 바다에 빠뜨려 죽일 때도 그녀에겐 어떤 감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소설의 제목이 사심이라는 것인데요. 그 사자는 바르지 못하다는 의미의 사자입니다. 즉 바르지 못한 마음, 나쁜 마음이죠. 그리고 소설 제일 첫 부분에서 말하는 본인은 위험하고 나쁜 여자라고 대놓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나쁘고 사악한 사람인 것을 알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선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쩌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간단한 답은 이겁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여자로 태어났다입니다. 하지만 소설 주인공이 가진 동기로서는 조금 심심해 보이죠. 그보다 제 생각은 그녀의 어릴 적 환경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릴 적 자신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친딸과 남편을 속이고 살아가는 주인공 친엄마의 모습들에서 본인 또한 그런 무감정한 인간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랑을 잃어도 슬프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 타인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린 이런 사람을 사악하다고도 말하지 오늘의 작품 속 주인공처럼요. 지금까지 서하진 작가의 사심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페르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